이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함께 보았지만 답을 미뤄두었던 풍경들이 있었습니다. 회사가 자기가 만든 도구를 두려워했다는 미토스의 풍경, 전장에서 1분에 1000개의 표적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의 풍경, 그리고 한 세대가 평생 쌓아온 자리가 빠르게 비어가는 풍경.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제가 인공지능 시리즈를 시작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저도 명확한 답은 없지만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고 싶었던 주제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른들의 과학입니다. 인공지능 시리즈 10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편에 인공지능에게 마음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렵고 답이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번 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어렵고 답이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미뤄둘 수 없는 질문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문제들 앞에 함께 마주서 보려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직관적인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계에게 어디까지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그 전에 한 가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우리가 맡기려는 이 도구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도구인지를.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인공지능이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업계에서는 이것을 환각,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현상입니다. 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존재하지 않는 약 이름이나 위험한 용량을 자신있게 제시한 사례들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법률 분야에서는 미국의 한 변호사가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가짜 판례를 법정에 제출했다가 징계를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가 게을렀던 것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자신 있는 말투로 판례를 제시했기 때문에 변호사는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판례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공지능이 단순히 틀린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도 틀립니다. 문제는 확신에 찬 어조로 틀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는 표정에서, 말투에서 작은 단서들이 새어나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진실을 말할 때와 거짓을 말할 때가 같은 톤입니다. 같은 자신감, 같은 문장의 결, 같은 차분함. 이 점이 위험합니다. 거짓이 진실의 옷을 입고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가려낼 단서를 잃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인공지능이 왜 그렇게 답했는지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블랙박스 문제라고 부릅니다. 수억 개에서 수조 개에 이르는 매개 변수가 얽혀 만들어내는 결정 속에서 왜 이런 답이 나왔는가를 추적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인공지능에게 이유를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명조차 사후에 만들어낸 그럴듯한 이야기일 수 있다는 점은 지난 편에서 본 그대로입니다. 이 문제는 결정의 영역에 따라 무게가 달라집니다. 정답이 있는 영역, 예를 들어 의료 진단이나 자율주행, 시험 채점 같은 일에서는 블랙박스가 추적의 문제입니다. 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결국 확인할 수 있고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고 시간이 흐르면 검증의 결과가 쌓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정답이 없는 질문도 인공지능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이 사업을 시작해도 될까?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 이 직장을 옮겨야 할까? 내 인생의 다음 길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에 인공지능은 답을 합니다. 그럴듯한 분석, 차분한 톤, 정리된 문장으로. 그런데 그 답이 어디서 온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데이터에 어떤 패턴이 그 답을 만들었는지, 그 답에 어떤 편향이 깔려 있는지 사용자는 알 길이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점쟁이를 찾아가는 일과 닮아 있습니다. 점쟁이를 찾는 사람은 점쟁이의 말이 점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고 듣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에게 묻는 사람은 그 답이 합리적 분석이라고 믿고 듣습니다. 권위의 옷을 입은 무당. 이것이 어쩌면 더 위험한 풍경일지 모릅니다. 세 번째 문제는 편향입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먹고 자랍니다. 데이터가 사회의 거울이라면 인공지능은 사회의 편향까지 함께 학습합니다. 성별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리고 인종이나 지역에 따라 다른 가중치를 두고 사용된 언어에 따라 다른 정확도를 보입니다. 이것은 인공지능의 잘못이 아닙니다. 인간 사회가 남긴 흔적을 거울이 그대로 비추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데이터를 잘 선별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어떤 데이터를 넣고 어떤 데이터를 뺄지를 결정하는 일 자체가 이미 가치 판단입니다. 누구의 기준으로 중립을 정할 것인가? 중립적 인공지능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가능하지 않은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확신에 찬 거짓말, 추적할 수 없는 결정, 편향된 시선. 이런 한계를 가진 도구라면 쓰지 말아야 할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쓰고 있습니다. 쓰지 않을 수 없는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쓸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까지 맡길 것인가? 다행히 이 문제들 중 많은 부분은 기술의 발전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환각의 문제도 학습 방법이 정교해지고 검증의 절차가 더해지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합의를 통해 풀어갈 수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충분한 공론화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인공지능 회사도 그 합의의 방향에 따라 인공지능의 활용을 조정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공지능의 활용에는 기술의 개선으로도 사회의 합의로도 쉽게 풀리지 않는 더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일자리입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을 대신할 수 있다면 사람이 할 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입장은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기계가 더 잘하고 더 빠르고 더 싸게 할 수 있다면 사람의 자리는 결국 비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입장은 일자리의 총량은 크게 줄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일의 내용이 바뀔 뿐이라는 것입니다. 산업혁명 때를 떠올려 봅니다. 방직공이 사라졌지만 공장 노동자라는 새로운 자리가 생겼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들어왔을 때 타자수가 사라졌지만 데이터를 다루는 새로운 직업이 생겼습니다. 기술이 어떤 일을 없애면 그 옆에서 다른 일이 자라났습니다. 인공지능도 같은 길을 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두 입장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어떤 일이 사라지고 어떤 일이 생길지 아직 그 모양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전의 기술혁명에서는 주로 육체 노동이 먼저 영향을 받았습니다. 농업이 기계화되었고 공장이 자동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정반대입니다. 먼저 영향을 받는 자리는 사무일이고 분석일이고 글을 쓰는 일이고 그림을 그리는 일입니다. 이른바 지식노동입니다. 한때 기계가 절대 못할 것이라 여겨졌던 영역들이 먼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앞서 본 모라백의 역설을 떠올려 봅니다. 기계에게는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쉽고 사람에게 쉬운 일이 어렵습니다. 복잡한 계산은 척척 해내지만 빨래를 개는 일은 여전히 서툽니다. 그래서 정형화된 사무 업무가 먼저 자동화되고 손과 몸을 쓰는 단순 노동이 더 늦게 남는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의 영역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큰 자리도 있습니다. 판단의 무게가 큰 일, 책임을 지는 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핵심인 일, 어떤 일들이 우리 곁에 좀 더 오래 남아있을지를 가늠해보는 일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만약 일자리가 정말로 줄어든다면 사회는 어떻게 작동해야 할까요? 이 질문 앞에서 오래된 논의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제안이 있습니다. 유니버설 베이직 인컴, 줄여서 UBI라고 부릅니다. 모든 시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자리가 줄어도 기본적인 생계는 사회가 보장하자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인공지능 배당이라는 발상입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부의 일부를 사회 전체에 환원하자는 제안입니다. 세금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별도의 기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업체 CEO 한 사람은 인공지능 회사의 지분을 일반 국민에게 나누어 주고 배당을 받게 하는 구조를 제안한 적도 있습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소규모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제안들이 그리는 풍경은 이렇습니다. 정부와 거대 인공지능 기업이 다수 시민의 생계를 일정 부분 책임지는 사회.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벽은 여러 곳에 있습니다. 재원은 어디서 나올 것인가? 거대 기업이 이런 환원에 동의할 것인가? 한 나라가 먼저 시행하면 그 나라의 기업이 다른 나라로 떠나지 않을까? 답이 쉽지 않은 질문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깊은 질문이 따라옵니다. 이런 사회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모습일까요?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약속이 있었습니다. 노력하면 더 나은 자리에 갈 수 있다. 지금의 자리가 끝이 아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 세대보다 더 멀리 갈 수 있다. 이 약속이 사람을 일하게 만들었고 사회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일은 인공지능이 하고 사람은 사회의 분배로 살아간다면 인공지능을 소유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격차는 노력으로는 좁히기 어려운 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굶지는 않지만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풍경. 이것이 우리가 만들고 싶은 사회인가? 오래된 논쟁이 새 옷을 입고 다시 우리 앞에 섰습니다. 한쪽에서는 분배의 적극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다른 쪽에서는 기회와 자유를 더 중요하게 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양쪽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 옳은지는 우리 사회가 결정해야 할 몫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에게 어디까지 우리를 맡겨야 하는가? 여기에는 일자리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또 하나의 자리가 있습니다. 위임의 문제, 즉 판단을 맡기는 일입니다. 의료의 진단, 법률의 자문, 교육에서의 평가까지. 이전에는 사람이 깊이 고민하던 자리에 인공지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대가가 따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판단 능력이 점점 약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계산기를 쓰면서 암산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휴대폰을 쓰면서 전화번호를 외우지 못하게 되었고, 내비게이션을 쓰면서 길을 외우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계에 맡긴 능력은 사람 안에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판단이 잘못되었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질문은 좀 더 깊게 고민해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한 일은 사람이 책임집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판단을 했으면 그 판단의 결과를 짊어집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한 일은 누가 책임지는가? 제조사인가? 사용자인가? 아니면 인공지능 자체인가? 어느 답도 깔끔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풍경이 우리 곁에 이미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떠올려 봅니다. 기술은 이미 인간 운전자에 가까운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 회사가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일부 도로에서는 운전자 없는 차량이 실제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기술이 이만큼 와 있는데 왜 우리는 일상에서 자율주행차를 잘 보지 못할까? 도로의 대부분은 여전히 사람이 운전하는 차로 가득합니다. 그 답은 기술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냈을 때 누가 책임지는가? 이 질문에 사회는 아직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차 안에 앉아있던 소유자에게 묻기는 어렵습니다. 운전대를 잡지 않았고 판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제조사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도 어렵습니다. 수많은 도로 상황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를 회사가 책임진다면 사업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책임이 정해지지 않으면 보험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보험이 없으면 시장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기술은 도착했는데 책임이 도착하지 않아 산업이 멈춰 있는 풍경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개인이 차량을 소유하는 지금의 구조에서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산 차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스스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 그 책임을 나에게 묻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업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대 기업이 차량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모델, 일반 시민은 자기 차를 갖지 않고 일정한 비용으로 차량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델, 택시와 비슷하지만 운전기사가 없는 형태입니다. 이미 일부 도시에서 이런 풍경이 작은 규모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자동차 소유의 시대는 서서히 저물고 이동을 서비스로 사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차량을 소유하면 사고의 책임도 회사가 짊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책임의 구조가 단순해집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가능성일 뿐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책임이 정해지지 않으면 산업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인공지능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책임 문제로 멈춰 있는 동안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검색에도, 번역에도, 글쓰기에도, 그림에도, 판단을 돕는 자리부터 판단을 대신하는 자리까지. 자율주행에는 멈춤이 있었는데 인공지능에는 왜 그 멈춤이 없었을까? 답은 피해의 모양이 있습니다. 자율주행의 피해는 즉각적이고 가시적입니다. 사고가 나면 차가 부서지고 사람이 다칩니다. 영상이 남고 사진이 남고 인명피해가 남습니다. 그래서 책임 논의가 산업화 이전에 강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피해는 느리고 분산되고 추적이 어렵습니다. 잘못된 조언, 편향된 결정, 작은 오류들이 곳곳에서 쌓입니다. 피해는 있지만 한 번의 큰 사건으로 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임 논의는 뒤로 미뤄지고 인공지능은 그 미뤄진 자리 위에서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영원할 것인가? 큰 사건이 한 번 터지는 순간 인공지능도 자율주행이 겪고 있는 길을 압축적으로 걷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사회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어쩌면 자율주행에서 보았듯이 인공지능의 소유와 사용 구조 자체가 다시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책임의 문제는 자율주행 같은 사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작의 자리에도 같은 질문이 자라고 있습니다. 저작권의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두 갈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갈래는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입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만든 글과 그림과 음악을 학습합니다. 그 학습은 원작자의 동의를 받았는가? 받지 않았다면 이것은 도용인가? 학습의 자유인가? 세계 곳곳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고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갈래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의 저작권입니다.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 인공지능이 쓴 글의 권리는 누구의 것인가? 인공지능 자체에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자의 것인가? 모델을 만든 회사의 것인가? 학습 데이터의 원작자에게도 일정 부분 권리가 있는가? 창작이라는 개념 자체가 흔들리는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인쇄술이 처음 나왔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법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했고 그 빈틈을 메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의 자리는 신원의 문제입니다. 딥페이크라고 부르는 가짜 영상과 음성이 진짜와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명인이 표적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얼굴이, 본인의 목소리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디선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진짜 영상도 가짜로 의심받는 시대입니다. 진짜를 부인하고 가짜를 진짜처럼 만드는 일이 동시에 가능해진 풍경. 무엇이 진짜인지 가려내는 비용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책임을 정하려면 누군가가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누가 하는가?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질문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어려워집니다. 책임의 문제는 결국 권력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 운영하는 사람, 그리고 그 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사람. 이 셋이 같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나게 되는가? 이 질문 앞에서 한 가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누가 만들고 있는가? 인공지능은 막대한 자원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거대한 모델을 한번 학습시키는 데에 수만 개의 칩과 막대한 전력이 들어갑니다. 앞서 살펴본 풍경입니다. 기술의 물리적 포대가 이렇게 무겁다 보니 자연스럽게 거대 기업과 자본을 가진 소수의 손에 집중됩니다. 이미 우리는 이 풍경의 그림자를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는 지역마다 전력이 부족해지고 냉각수가 모자라고 환경에 부담을 주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가치는 거대 기업이 가져가는데 인공지능을 돌리는 비용은 사회가 함께 부담하는 풍경입니다. 그리고 한번 앞서 나가면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집니다. 더 많은 자본이 더 좋은 모델을 만들고 더 좋은 모델이 더 많은 사용자를 모으고 더 많은 사용자가 다시 더 많은 자본으로 돌아옵니다. 어쩌면 마지막에는 한두 곳만 살아남는 풍경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전의 인터넷 혁명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속도와 집중의 강도가 다릅니다. 소수의 거대 기업이 인공지능이라는 인류의 핵심 도구를 사실상 소유하게 되는 풍경.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만든 사람들 본인이 이 기술에 대한 입장이 갈린다는 점입니다. 일부는 경고합니다. 이 기술의 진짜 위험을 바깥에서는 잘 모른다고. 사람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할 가능성, 통제가 어려워질 가능성, 안전 연구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 실제로 일부 연구자들은 회사를 떠나며 공개적인 서한을 낸 적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도구에 대해, 자신들이 만든 회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낙관합니다. 인공지능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의료에서, 과학에서, 교육에서 그동안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풀어갈 가능성을 봅니다. 두려움보다는 가능성에 집중하자는 입장입니다. 이 두 입장이 같은 산업 안에서, 때로는 같은 회사 안에서, 때로는 같은 사람 안에서 공존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주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만드는 사람들조차 이 기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는 이미 그 기술을 깊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견제는 어디서 와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자리로 옮겨갑니다. 국가의 자리입니다. 법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말이 자주 들립니다. 그래서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더 물어야 합니다. 빨리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옳게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 아닌가? 자국의 단기 이익을 위한 결정과 인류 전체의 좋은 결정이 항상 같은가? 국가는 본질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여기서부터 거버넌스의 진짜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지금 세계에는 두 가지 큰 국가적 움직임이 있습니다. 미국은 인공지능을 군사적, 전략적 우위 확보에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국 안보의 관점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인류 전체로 보면 인공지능이 무기화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결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안 하면 적이 한다는 논리는 결국 모든 나라를 같은 길로 끌고 갑니다. 중국의 움직임도 주목해봐야 합니다. 국가가 주도하여 빠른 기술 개발과 적용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국의 산업 경쟁력 관점에서는 강력한 모델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 일부를 비용으로 치르고 있다는 우려가 함께 따라옵니다. 빠르지만 그 빠름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두 움직임 모두 자국의 시각에서는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어느 쪽도 인류 전체의 좋은 방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국제 합의인가? 인류 역사에서 비슷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핵무기를 둘러싼 국제 규제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합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핵무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핵은 거대한 시설이 필요했지만 인공지능은 분산적이고 접근이 쉽습니다. 핵은 군사적 용도가 분명했지만 인공지능은 군사, 민간, 연구의 경계가 흐릿합니다. 핵은 소수 국가의 문제였지만 인공지능은 거의 모든 나라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점은 각국이 합의에 동의할 동기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합의하면 자국이 손해를 본다고 느끼는 한 합의는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합의 없이 가도 되는가? 답이 없는 질문이지만 피할 수도 없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결정들의 끝자락에 있는 시민입니다. 직접 결정을 내리는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보 생태계를 통해 매일 그 결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추천 알고리즘이 우리가 무엇을 볼지 선별하고 생성 인공지능이 만든 정보가 진짜와 가짜의 경계를 흐립니다. 거짓이 진실보다 빠르게 퍼지는 일은 새로운 풍경이 아닙니다. 다만 이번에는 거짓을 만드는 비용이 너무 낮아졌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비판적으로 사고하기, 하나의 출처에 의존하지 않기,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검증하기. 이것을 인공지능 리터러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회사나 정부의 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지난 편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인공지능의 마음이 있는지 우리는 아직 알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앞에서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무시하는 길과 모르기 때문에 신중한 길.
이번 편의 모든 문제 앞에서도 같은 두 길이 있습니다. 알 수 없다고 외면하는 길,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깊이 마주하는 길, 신뢰의 한계도, 일과 분배의 재설계도, 책임과 견제의 문제도 어느 하나 깔끔한 답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답이 없다고 해서 결정이 미뤄지지는 않습니다. 매일 우리는 결정합니다. 어떤 서비스를 쓸지, 어떤 정보를 믿을지, 어떤 일을 인공지능에 맡길지, 어떤 정책을 지지할지, 작은 결정들이 모여 사회 전체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자리는 우리 각자의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잘 알 수는 없지만 고민해보고 한 결정과 그렇지 않은 결정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사실 이번 편은 제가 이 시리즈를 시작하게 된 이유이고 여러분과 꼭 한번 같이 논의해보고 싶은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명쾌한 답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이 아쉽고 죄송한 도분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잘 모른다고 마냥 미루어둘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기술이 사회를 어떻게 바꾸어 갈지는 결국 우리가 어떤 결정들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은 거대한 정책의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어떤 도구를 쓸지, 어떤 정보를 믿을지, 어떤 일을 인공지능에 맡길지, 작은 결정들의 누적이 우리가 만나게 될 사회의 모양을 정합니다. 이제 이 시리즈도 마지막 편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살펴봐야 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리즈에서 살펴보았듯이 인공지능은 지능적인 측면에서 이미 인간을 넘어섰습니다. 이대로 가면 어디까지 갈 것인가? AGI 시대, ASI 시대. 다음 편 이 시리즈의 마지막 자리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